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 발표 자료를 먼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경제 및 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달아놨고요. 먼저 성장 추세를 보면 이 그림은 미국 대비로 각국을 이제 로우 인컴, 미들 인컴, 하이 인컴으로 나눴을 때 우리나라는 로우 인컴 내지 미들 인컴 중에서 하이 인컴으로 변환한 소수의 나라 중에 하나다. 대부분의 지금의 선진국들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선진국들이었고 중진국이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는 굉장히 적다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거꾸로 말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굉장히 빨랐던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그림 뭔가 하면 그 X축에 각 년도의 1인당 GDP를 보여주고 있고요. Y축에는 그 해 이후 20년간의 평균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과거에 이제 196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과거에 성장률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는 당연히 성장률이 높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소위 아까 말씀드린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률이 높았지만 중국도 지금 그런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국가는 같은 소득 수준일 때 굉장히 성장률이 낮았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나라들이 다 선진국으로 컨버지하는 건 아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이버전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러한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왼쪽 그림은 먼저 고용률을 볼 때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굉장히 빨리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제가 이제 국민계정하고 통계청 고용 자료를 가지고 실질 임금을 계산해 봤더니 실질 임금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결국 임금의 상승으로 상당 부분은 귀착이 됐다. 그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에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제 산업별 노동 생산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까만색 막대기가 이제 GDP를 근로자 수로 나눈 것인데요. 보시면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라 하는 것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60년대에 77%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2000년대에 3.4%, 2010년대에는 2.3%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 중에서 특히 제조업의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0년대에는 아주 압도적으로 제조업 성장률이 높았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분배 지표로 진위계수와 상대적 빈곤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가 90년대에는 진위계수가 높아지고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분배가 악화됐다는 것이고요. 그 추세가 2010년 정도까지 되다가 2010년도에는 거꾸로 이제 분배가 좀 개선되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분배 악화가 외환위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분배 악화는 90년대 초부터 발생한 것이라서 외환위기보다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기술 진보나 세계화 이런 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분배도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제가 이제 임금 불평등, 임금 5분위 배율과 진위계수를 겹쳐서 그려본 결과인데요. 임금 배율로 봤을 때 임금 불평등하고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같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소득의 대부분이 사실은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과거로 봤을 때 3분의 2 정도가 임금 소득이기 때문에 가계 소득의 3분의 2 정도가 임금 소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소득 분배는 임금 불평등과 같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사실은 80년대에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임금 불평등 자료를 봤을 때 아마도 80년대 중에는 소득 분배가 개선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평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형성되었지만 기업 간 또 산업 간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왼쪽 그림에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분모가
250인 기업의 노동 생산성이고요. 분자가 250인 미만 기업의 노동 생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 그게 0.36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 250인 미만 기업의 생산성은 그 이상 기업의 생산성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러한 격차는 다른 OECD 국제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한 것인데 역시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빨리 올라갔지만 그 중에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여러 가지의 기운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일차적으로는 생산성 차이는 결국 R&D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R&D를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250인 이상 기업에서 지출하는 R&D 지출이 전체 기업 R&D 지출의 거의 80% 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삼성, 현대 같은 큰 기업에서 R&D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중소기업은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른쪽 그림은 제조업을 보고 있는데 역시 전체 기업 중에서 제조업 기업이 대부분의 R&D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R&D 차이 때문에 결국 생산성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조업은 그동안 굉장히 빠르게 생산성이 증가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90년대, 그러니까 80년 말부터 시작해서 90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그 생산성 증가가 빨라지면서 현재에는 제조업의 생산성이 서비스업의 한 2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전통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표의 아래쪽에 있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뭐 기타 서비스, 개인 서비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미용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 전통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그 2018년 기준으로 봐서 평균적으로 연간 한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생산성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생산성이 6,50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평균에 비해서 이 전통 서비스업은 한 40% 정도의 생산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성장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경우에 경제 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에 의존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그레고리 클락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제가 받아온 그림인데요. 그 1인당 소득입니다. 1980년부터 BC 1000년부터 서기전부터 최근까지의 1인당 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위 메소지안 트랩, 메소드적 함정에 빠져 있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18세기, 19세기 때 굉장히 빨리 생산성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소득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에 참여했던 나라들의 소득은 굉장히 빨리 늘어났던 반면에 참여하지 못했던 나라들의 소득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 그리고 지금 뭐 2차, 3차까지 가서 4차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산업혁명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가 결국 소득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성 증가가 빨랐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고 학계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먼저 수출진흥이 중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은 그 이유를 제기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정부 주도 산업화가 우리나라의 특징이었는데 이것이 과연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에 대해서 사실 컨트로버시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볼 때 예외 사례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산업화를 한 나라, 후발 개도국 중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홍콩 제하고는 없다는 것이 여기 나왔던 산제이 라이라는 사람의 페이퍼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라드릭 같은 경우에는 셀프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그런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이, 정부 주도의 어떤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특히 구획 산업, 그러니까 왜 공업, 제조업이냐라고 하면 제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 하우스만과 다른 사람들의 페이퍼라든지 또 로드릭의 2013년 JPP라든지 그런 데 나와 있는 얘기고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산업화, 정부 주도로 산업화한 나라가 한국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남미도 있었고 인도도 있었고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또 실패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라드릭이 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 명확한 어떤 지표 체계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출 실적이라는 명확한 게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레이턴 스킹 없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그 밸류를 크리에이트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유도하지 한 나라와 그러하지 못한 나라의 어떤 차이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정부 주도 산업화를 하면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기업의 활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잘 살펴보면 사실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저는 민간 주도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한 말이고 뭐 정확하게는 대기업 주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정부와 민간 간에 굉장히 긴밀한 파트너십이 있었다. 절대로 이것은 정부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정주영 씨 자서전이나 뭐 이병철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기업가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 보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베트남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도 가보고 말레이시아도 가보면 다른 개도국은 공기업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민간 거기에 밑에서 깔려 있는 민간 기업들은 제대로 이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있는 민간 기업은 대부분 뭐 뱅킹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소위 내수지향적인 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기존에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어떻거나 제조업에 참여하고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하면서 밸류를 크리에이트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기술력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했던 것이 현재 다른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교육 투자에 대한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안정적인 거시경제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과열책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것이 그 에반스가 얘기하는 인바디드 오토노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간과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정보 교환을 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지만 반면에 그 사람들에게 휘잡혀 가지고 부패해지지 않는 이런 특징도 우리나라와 다른 개도국을 구별하는 굉장히 큰 그런 특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사회통합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페이퍼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제프리 삭스나 소콜로프 앵거만이나 갈로, 뭐 세머골 앤 로빈슨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사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런 쪽 리터러처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나라가 발전할 때, 산업 발전할 때 굉장히 큰 걸림돌이 기존에 있는 기득권층이라는 겁니다. 특히 토지를 기반으로 한 엘리트 계층이 산업화를 저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서 그 반대 사례로 우리나라를 흔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이 없어지고 토지개혁이나 교육투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변을 확대했던 것이 우리나라 성장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그런 성공 요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패 요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실이 누적되면서 기업이 과도하게 사입 경영을 하고 은행의 부실이 커지고 결국 이것이 외환위기까지 이뤘던 어떤 굉장히 큰 우리에게는 반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효율성, 특히 관치금융을 통해서 시장 기능이 상당히 제약된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격차, 그러니까 산업 간이나 말씀드린 산업 간의 격차나 기업 간의 격차나 또 지역 간의 격차 이런 분배 문제가 또 하나의 그 과제로 남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보완해 나가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Constitutional or Liberal Democracy의 확립적인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랜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소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갈등이 조성된 것이 사실이고요. 현재와 같은 어떤 분열적 정치의 단초가 사실은 그동안 누적된 어떤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전환 지금까지의 어떤 그 개발연대의 전략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면 90년대 말에 전략 전환의 필요성에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정부 주도 성장 전략의 비효율적인 노정이 됐고요. 대표적인 것이 80년대 반도체 산업 진출을 보면 사실 그때 이제 이병철 회장이 진출을 할 때 정부 내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를 다 설득하고 나가면서 반도체 사업을 진출을 했는데 이미 저는 80년대부터 정부보다는 민간이 훨씬 더 정보, 해외에 다뤄다니면서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습득을 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런 격차가 점점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취약성 증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사회통합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 경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방향으로는 지속적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는 가운데 보다 공평하게 성장의 것이 배분되는 방향으로 이미 70년대부터 조금 논의가 됐고 80년대에도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게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4대 부분 개혁을 통해서 그동안 누적된 부실을 일거에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의 역할도 과거와 같이 서로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에서 훨씬 더 경계선을 명확히 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그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을 처음 도입한 게 1997년이었고요. 그 이후로 사회보험제도가 정착이 됐고 특히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것도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근로장려세제나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할 얘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사실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것이 한편으로는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도입이 12년 만에 77년에 도입한 후 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이룩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 개도국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건 저는 가장 큰 요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포멀 섹터가 커졌기 때문에 이런 가입자 파악과 이런 그 사회보험 제도 도입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화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사회보험 제도의 정착에도 도움이 됐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했고요. 2000년대에는 다시 같이 벤처 지원을 확대해서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 말고 이런 코스닥 테크놀로지 쪽에 이쪽이 발달한 나라가 우리나라의 코스닥 빼놓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걸 빼놓고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고 이 그림에서는 1인당 GDP, PPP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한 2015년경부터 사실은 한 2010년 정도부터 미국 대비 우리의 그 1인당 GDP 수준이 크게 늘어나지가 않고 있는 것 등등을 볼 때 우리가 좀 약간의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용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낮다는 것인데요.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그린 것은 30에서 54세 그러니까 프라임 에이지 그룹의 고용률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그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서 그 제외하고 54세 미만을 봤는데요. 남성은 사실 우리나라 고용률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이 하나의 약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 수준도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규제 반으로 줄이기를 하면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지만 그동안 그 이후에는 사실 뚜렷한 개선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예컨대 스웨덴이나 그런 나라들도 훨씬 더 규제가 낮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배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상대적 빈곤율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근로연령층과 은퇴연령층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로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곤율이 12%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은퇴연령층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노인 인구가 빈곤선 아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빈곤율이 높다 하고 얘기를 흔히 하지만 잘 들어보면 사실은 그건 대부분 노인 빈곤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을 제외한 근로 형태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경차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표에서는 임금 5분위 배율을 제가 이제 분해를 해봤는데 제다른 방식으로 해봤는데 그러니까 젠더 같은 경우에는 분배 임금 격차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개선이 되어 왔고요. 연령도 개선이 되어 왔고 학력은 큰 차이였고 한데 근속 연수에 가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980년대에 비해서 2020년의 경우에 근속 연수가 전체
5분위 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업장 규모도 굉장히 커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 큰 규모 사업장에서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임금 격차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크다고 하지만 제가 분해를 해보면 사실 그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오히려 약간 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이렇게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하기 때문에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큰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 안정적인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의 차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이 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대규모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어떤 근본적인 경쟁력 차이가 결국은 이러한 임금 격차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저는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첫 번째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성장과 분배라는 것이 서로 다른 쪽의 얘기가 아니고 같은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 빈곤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외하고 사실 그건 그냥 돈을 많이 쏟아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기초노령연금이든 아니면 그 기초생활보장제도든 이 빈곤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근로연령대를 보면 사실은 그거는 결국 임금 불평등에 관한 문제고요. 임금 불평등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 대기업의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일자리, 제조업의 일자리와 서비스업의 일자리, 뭐 이런 근본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성 격차에서 나오는 이 격차가 결국 임금 격차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능한 한 모든 기업이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산업이 생산성을 높일 때 결국 우리나라 전체 그 생산성과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결국 임금 격차를 개선해서 분배도 개선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립적인 문제보다는 같은 문제라고 동전의 같은 양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생산성 높은 일자리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일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앞으로 성장과 분배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는 기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흔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봐서 뭐 중소기업을 가능한 한 보호하고 지원하고 대기업을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반대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전략이 있고 일자리 관점, 분배의 관점, 성장에서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대기업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반드시 현재에 있는 삼성과 현대의 어떤 그 일자리를 늘리고 그 사람들을 그런 기업들의 규모를 커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이런 것들의 규모화를 유도하거나 촉진함으로써 좀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 높은 기업이나 산업으로 일자리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존에 있던 생산성 낮은 일자리를 계속 붙들고 있고 그걸 보호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노동과 자본이 보다 생산성 있는 기업가에게 갈 수 있도록 이 전반적으로 좀 신축성과 유연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 이 부분이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은 여러 가지 데이터인데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그 대규모 사업장이 오히려 점점 줄어들었다는 그런 결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유난히 대기업이 작은 나라다. 일자리 비중이 작은 나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5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독일은 이게 60%나 되거든요. 우리가 뭐 독일을 중소기업의 천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부분 중견기업들입니다. 우리가 기본 중견기업들이고 대규모 기업들이고 이런 기업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기존의 정책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중소기업 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가능한 한 중소기업으로 머물게 한 정책보다는 스케일링업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맨날 뭐 피터팬 신드롬이니 성장 서두르니 말은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이나 대기업으로 간 기업들이 몇이나 되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 자체가 저는 좀 명확하게 이런 스케일업적으로 성과지표 설정을 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고용보호 역시 지금과 같은 노동법 체계는 손을 보는 것이
보다 아까 국장 말씀하신 이 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좀 어려운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쪽은 훨씬 더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규제개혁 문제인데요. 규제개혁은 항상 반대 논리가 재벌 도와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일자리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규모 쪽으로 이 뭔가 우리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이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재벌 총수들을 도와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이걸 재벌 총수의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일자리를 관점에서 보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 정책도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대폭적인 품질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역시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는 대학생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친구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하면 수도권 대학 정원 늘려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올바른 정책이고, 일자리 관점에서도 그게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물론 그런 관점이지만 또 많은 분들은 지금 지방에서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 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방 경제가 다 망가진다는 식으로 어떤 지역 균형적인 관점에서 또 대학 정책을 바라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지방을 살리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개별 대학생들의 어떤 일자리 관점에서 이 친구들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은 건지 가치 판단을 잘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인데요. 그러니까 가치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긴 하나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다양한 측면에서 뭐 대학 정책이든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든 중소기업 정책이든 대기업 정책이든 노동시장 정책이든 많은 부분에서 가치가 충돌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서로 자기 진영의 그 진영 논리만을 고집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뭐 하나 사실 고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시각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암묵적으로 이런 우리 기존의 있던 소셜 컨트랙트를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기 좀 써놨지만 경제적 지증의 문제도 저는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도 보면 뭐 이 한정된 재원을 여러 곳에 뿌릴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척에 만약 빈곤 노인 때문에 우리나라 분배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면 가난한 노인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줄 것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갈등 측면에서도 보자면 뭐 여기 이제 뭐 파리드 자카리아의 책도 제가 인용을 해놓고 레베스 겐슬 지블라스의 책도 제가 인용을 해놨지만, 이 바람직한 어떤 그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떤 본격적인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변화를 저희가 주로 좀 정리를 하고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은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의 우리 준비가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의 구성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파트 1의 경제 충격 부분은 두 분의 박사님들이 이미 충분히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파트 2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충격인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부분에 이제 뭐 국가 승인 통계나 이런 걸 보여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경제 규모, 파악할 수 있는 GDP랑 그 외에는 심리지수 위주로 해서 일반 국민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거나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이게 아마 저희가 좀 조그맣게 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상단은 95년 이후 분기별 GDP 규모로 나타내고요. 하단의 그래프는 전기 대비 GDP 성장률, 증감률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지금 95년 이후로 분기 GDP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3번 정도 이제 살짝 주춤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첫 번째 외환위기,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바로 지금 코로나19 위기입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외형적인 경제 충격의 규모는 현재 코로나로 인한 충격은 아마도 기존에 크게 있었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닐까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외에 뭐 경제활동별 GDP나 지출 항목별 증감률도 저희가 좀 나타내고자 했는데 자세한 건 이제 앞뒤 발표에서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EPU 지수라는 거는 미국 연구자인 닉 블룸 등이 이제 개발한 방법론인데 신문에 그러니까 뉴스에서 보도되는 기사, 경제 관련 기사를 통해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수준을 간접적으로 가늠하는 그러한 지수입니다.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번 달에 전체 뉴스 기사가 100개라면 그 중에 우리 경제의 뭐 불확실성 혹은 우리 경제가 뭐 불안하다, 우리 경제가 현재 위기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의 수를 상대적인 빈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산출을 해서 그거를 이제 추이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이 불확실성, 그리고 빨간색이 불안, 노란색이 위기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선 이제 이게 잘 추이가 안 보이는데 저희가 19년 10월부터 이 세 개의 추이를 살펴봤더니 전반적으로 한 20년 상반기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직후에는 세 개의 지수가 다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물론 등락의 추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좀 감소해서 언론에서 보기에 우리 경제 상황을 좀 호전되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저희가 해봤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2020년 11월에 파란색 불확실성 지수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는데 이때는 미국 대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CSI 지수로 저희가 심리지수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 판단 그리고 경기 전망 CSI 지수를 보시면 이제 지금 저희가 막대로 이렇게 코로나 발생 시점을 막대로 표시를 하고 그 이후를 회색의 음영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직후에는 한 2020년 4월까지는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보이는데 그 이후로는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이나 전망이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취업 기회 그리고 임금 수준에 대한 전망, 이 심리 지수를 살펴봤을 때 앞서 살펴봤던 경기 판단이나 전망 지수와 이제 유사하게 코로나 직후에는 급감했지만 이후로는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마도 우리가 경제 전반에 대한 코로나로 충격이 외향적인 충격이 있었지만 심리지수를 중심으로 살펴봤을 때 사람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현재 회복 중이다 혹은 회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로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상 및 산업의 변화인데 지금 모두가 이제 주지하다시피 코로나는 생물학적인 바이러스의 전파 확산을 막는 게 가장 큰 이슈였고 그래서 강력한 거리두기 방침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상의 생활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 변화가 또 첫 번째 변화는 그 두 번째 연계된 변화를 쭉 이끌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방식 그리고 교육 방식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민간 통신사로부터 재택지수라는 데이터를 이제 받았는데 9 to 6 그 9시간 중에 추정 거주지로부터 반경 1.5km 이내에 머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세로선이 코로나 발생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그 전후로 재택지수가 증가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고 특히나 10대 이제 거의 등교 조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10대와 고령자들의 재택지수가 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으면서 지금도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이원화해서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줌이나 구글 미트 등의 화상회의 어플의 사용 시간, 사용자 수가 코로나 이후 굉장히 급격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 부분으로 보면은
지금 하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등교 조정을 한 학교의 수를 의미합니다. 등교 조정을 했다는 거는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으로만 대체했던 학교의 수를 나타내고, 이제 위에 선 그래프는 10대의 재택 지수를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때 온라인으로 이제 많이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파생되는 변화가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교육 수가 더 증가했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습 효과가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사교육이 이제 증가를 했는데, 특히나 인식 조사를 보시면 학부모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이 되기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게 거의 83%로 나왔고, 교사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에 68.3% 정도로 이제 응답을 해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고 실제로도 사교육 과목 수가 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원격 수업을 통해서 부족한 이제 학습을 사교육으로 채우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질 우려가 나타난다라는 보도도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으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온라인 매출 증감률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 증감률을 나타냅니다. 노란색이 이제 온라인인데요. 그 세로선 코로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온라인은 당연히 급격하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 오프라인은 이제 감소를 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더 함께 살펴본 게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상단은 오프라인의 판매처별 소매 판매액 지수, 그리고 하단은 온라인의 판매처별 소매 판매액 지수를 나타냅니다. 지금 상단에 오프라인을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파란색은 코로나 이후에도 그 타격이 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편의점 나타내고,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급격히 이제 하락을 했고요. 하단에 온라인을 보시면 초록색이 인터넷 쇼핑입니다. 인터넷 쇼핑은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도 증가 추세였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도 가파른 추세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무점포 소매, 여기도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중에서도 저희가 이게 모바일인지 PC인지 그 쇼핑을 좀 구분해서 봤더니, 지금 민트색으로 표현된 위의 그래프가 모바일 쇼핑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더 인터넷 쇼핑보다도 더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 쿠폰 거래액, 특정 카카오톡의 기프티콘이라던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계속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같이 연계돼서 살펴본 게 간편 결제, 간편 송금이 역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우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은 전자금융업자에 기반한 간편 결제고요.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하단에 있는 파란색 선 그래프는 휴대폰 제조사에 기반한 간편 결제인데, 삼성페이, LG페이 이런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휴대폰 제조사에 전자금융업자에 의한 간편 결제가 더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이제 확대된 건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변화했나 봤을 때, 오프라인에서도 역시 비대면이 더 증가하면서 키오스크 사용률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8년, 19년, 20년의 전체 업종별로 키오스크 사용률을 봤을 때 전체 부문에서 다 확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두 번째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에서 특히나 키오스크 사용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역시 사용량은 코로나 이후 많이 늘었고요.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 점포에서 키오스크가 확대되면서 여기와 연계된 어떤 문제점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일단은 고령자분들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사용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여기서 보니까 일단 연령별로 키오스크 사용 능력을 보면 확실히 50, 60대, 특히 60대 이상으로 가면 굉장히 능숙하지 못해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그 디지털 기기 리터러시에 대한 이슈가 좀 차별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저희가 2020년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연구 보고서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일반 국민들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대구로 봤을 때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상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역시나 고령층이 68.6으로 가장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농어민, 장애인들도 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소비 품목의 변화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품목별로 가로선이 코로나 발생 시점으로 보실 수 있고요. 노란색이 소비 판매액이 확대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두 번째가 가정 가구, 두 번째 이제 컬럼이, 그리고 우측에서 두 번째가 국내외 승용차. 그래서 지금 가정 가구와 국내 승용차의 소매 판매액 지수가 상당히 증가한 거를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정가구는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홈 퍼니싱 쪽이 증가하면서 이제 초래된 변화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국내외 승용차는 코로나 이외에도 다른 아마 좀 복합적인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네 번째 부분이 신발, 가방, 그리고 의복, 의류인데요. 이쪽은 코로나 이후에 소매 판매 지수가 상당히 감소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음료 배달인데요. 지금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원래도 우리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이제 어플을 통해서 배달을 상당히 많이 시켜 먹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배달 어플의 사용량입니다. 전체 사용 시간, 사용자 수, 신규 설치 기기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식음료 판매 어플, 마켓컬리라던가 아니면은 오아시스 등등을 근데 이런 부분도 온라인 소비가 증대되면서 같이 확대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여기와 연계된 변화는 생활 쓰레기, 그러니까 일회용 제품들을 증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좀 증가한다는 문제, 환경 이슈가 같이 맞물려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희가 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그래프를 보면 19년 대비 2020년에 음식 배달, 택배, 플라스틱 폐기물이 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재활용 쓰레기가 증가한다라는 거에서 머물지 않고요. 지금 이제 리사이클링을 넘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제 운동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이거를 라벨 프리라든지 조금 더 재활용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들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연계돼서 나타나고 있다.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는 워낙 탄소 중립이 글로벌 쟁점으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부에서도 제로 에너지화라던가 스마트 그리드, 그린 모빌리티 확대 추진이 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배달이 증가하면서 택배 배달이 증가하면서 여기와 또 파생된 변화 중에 하나가 플랫폼 종사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웹 기반의 플랫폼 종사자, 그리고 지역 기반의 플랫폼 종사자로 나눠서 분야별로 살펴보시면 특히나 지역 기반의 배달 종사자가 늘었고, 이로 인해서 새로 창출되는, 새로 발생한 일자리에 대한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 보장이라던가 관련 법안이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부분에서도 보시면 제가 좀 간략하게 하고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프라인 문화 소비는 당연히 줄었는데요. OTT, 그러니까 온라인으로의 문화 소비가 확대되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프라인의 문화 공간은 AR, VR,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좀 부상할 수 있는 성격을 바꾸는 이러한 타겟책을 같이 있어서 메타버스 기술 이쪽에 대한 부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나 이런 것처럼 컨텐츠도 구독을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구독 경제가 활발해지고 있고, 시장 규모도 16년 대비 2020년 국내외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여행도 줄었는데 여행이 뭐 감소했지만 총량이 감소했지만 그 형태가 캠핑이나 등산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이와 연계돼서 이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와 관련된 증가된 부분에 대한 산업,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디지털 산업이 발전을 하고 반면에 대면 서비스업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 산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발제가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미 기업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사회적 격차의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과 맞물렸을 때 어떠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또 파트 3에서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뭐 가전제품, 밀키트 등의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격차가 새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의 경제적 피해가 더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습 격차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 격차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나 임시 일용직들의 타격이 더 크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면 지금 저희가 물론 경제 타격이 나타났지만 이는 회복하는 추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 및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해서도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 격차나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타격을 받은 대면 서비스업이나 자영업 회복을 위한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확대돼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저희가 제안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산업 분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 혁신성장 기조 복원을 위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함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음 정부의 과제가 아닐까. 우리 경제를 다시 혁신성장의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아닐까. 그렇다면 산업정책이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고 공교롭게도 이제 선진국에서도 더구나 그 산업정책을 배관시했던 여러 나라들도 최근에 명시적인 부문 개입을 하고 이렇게 산업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시의적절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아시다시피 이제 장기적으로 70년대, 80년대 고성장하다가 점차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2020년대 후반에는 심지어 1%대 후반 정도로 그게 전망이 또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산업 구조의 어떤 드라마틱한 고도화하고 관련이 있었다. 여기 물론 농림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러면 명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급속한 산업 구조 고도화 과정에서는 역시 그 정부의 어떤 정책 개입이 있었다. 그럴 것 같은 사람은 서구는 250년, 일본은 130년인데 한국은 3, 40년 했다. 이런 식의 변화가 진행이 될 때 정부의 어떤 명시적인 부문별 개입이 있었다. 산업 정책이 중요했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안에서도 섬유나 식품 이런 전통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IT, 화학, 자동차, 기계장비, 철강 또 미래 산업에서 구조 변화가
현저하게 일어났고요. 또 서비스업에서도 도소매나 음식, 숙박, 운수 이런 개인 서비스, 전통적 서비스들은 급격하게 비중이 감소되는 거 하면 비즈니스 서비스라든가 금융, 보험, 또 의료, 보건, 복지, IT 서비스, 심지어 부동산까지 이제 구조가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수반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산업 내에서도, 그러니까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고도화했지만 산업 내에서도 이제 가치 사슬이 글로벌화되고 또 고도화되고 또 글로벌화된 가치 사슬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점차 고부가가치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단순 조립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가 낮다면 전방으로 가서 연구개발을 하고 기획을 하고 뭐 이런 또 후방으로 가서 마케팅을 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또 서비스하고 접목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갈수록 부가가치는 커지고 또 산업 내 무역이 그 과정에서 증대되고 이런 이제 관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넣으려다가 빠뜨렸다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업 규모 구조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소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직 기업 성장이 부진하다, 또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작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못 만들고 있다 이런 건 보니까 우리 고 박사님이 이미 또 잘 발표를 해주셨고 또 부문 간 또 생산성 격차 뭐 이런 부분, 기업 규모간이라든가 제조 서비스간이라든가 산업 간의 생산성 격차 문제 그림도 좀 그리려고 했는데 빠뜨렸는데 앞에서 잘 커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산업의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 정책이라고 하면 가장 넓은 의미로 보면 모든 경제 정책, 뭐 심지어 사회 정책까지도 산업 정책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최광의는 뭐 거시경제 정책까지 포함해서 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업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광의는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쟁 정책 같은 것은 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규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 어떤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면 협의로 들어가면 이제 산업 구조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정책, 그래서 부문별 개입을 하는 그런 정책, 섹터 스페시픽한 그런 정책은 수직적 정책이라고 하고 또 혁신에 초점을 맞춘 기능별 지원은 이제 수평적 정책이라고 하는데 수직에서 수평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뭐 홀리스틱 뭐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또 매트릭스 이래서 사실은 기능별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특정한 산업에 그 중요한 또 기능별 지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접근이 접목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업 정책을 바라볼 때 대개 이제 좀 넓게는 광의, 뭐 좁게는 산업구조 고도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을 좀 구분해서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 혁신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산업 정책이 최근에는 이제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오래됐습니다만 2000년에 이노베이션이 뭐냐 그럴 때 이제 뭐 제품, 공정, 뭐 조직, 마케팅 이래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정부가 하는 산업 정책은 역시 혁신 기능을 프로모트하는 그런 정책이다. 그럴 때 아까 어떤 수평적 정책과 수직적 그런 정책 수단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산업 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그게 이제 주요 공통으로 보면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정보기술이나 바이오 기술에 급격한 어떤 기술이 진보하면서 융합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또 최근에 코로나 그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그린 경제, 그린 그로우스 뭐 이런 경제 사회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21세기 들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겪으면서 또 최근에 팬데믹 겪으면서 국가가 이제 경제에 아주 영향을 미치는데 산업 정책으로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런 코로나 트럼프 행정부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적었습니다만 코로나를 기화로 해서 기업 규제를 아주 굉장히 그 완화하는 그런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던 그런 측면도 있죠.
그다음에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서 또 그 기업 규제를 한다든지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든지 또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이런 것들이 공통사항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동안 소주성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기업 규제, 반기업 마인드 뭐 이런 거 하면서 혁신이나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저상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해지는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처한 어떤 산업의 경쟁력에 개도국은 추격하고 무역 전쟁은 일어나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라든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 구조 전환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그 산업 혁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심지어 미국같이 산업 정책을 안 한다 하면서도 이제 그동안 뭐 R&D 중심으로 해서 또는 국방 조달 중심으로 해서 아주 명시적인 산업 정책을 해왔죠. 근데 지금은 아예 이제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는데 그게 이제 되게 제조업을 다시 강조한다든지 첨단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는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중국이나 일본, EU 할 것 없이 뭐 국가별로 유럽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어떤 IT, BT 뭐 해서 산업 전략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발전 과정 이건 뭐 생략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60년대 우리가 경공업 수출 산업화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기에 맞게 이렇게 각각의 어떤 산업 정책들이 구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부터 중화하고 뭐 육성해서 이제 또 이게 뭐 상당히 격동의 시기를 거치고 세계적인 불황을 겪고 하면서 정치적 위기도 초래하고 이제 그랬지만 그때 투자했던 내용들이 또 우리 그 중화학 공업의 어떤 발전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또 80년대, 90년대에서 이제 불황을 극복하면서 중화학 공업이 우리 경제 주력 산업으로 되고 또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 산업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외환위기 극복하면서 또 IT가 우리 산업의 드라이버가 되고 최근에는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쭉 추진해 오면서 뭐 FTA를 전방위로 한다든지 미중 무역 전쟁도 겪고 또 일본과에서 소부장도 육성을 하고 또 녹색 성장, 에너지 전환, 탄소 중립이라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도 이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정부가 정책을 해서 그게 도움이 뭐 얼마나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세계 10위권 내 산업에 뭐 상당히 그 주요한 산업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정부가 가급적이면 좀 도와주려고 뭐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소부장이라든가 제조업 르네상스라든가 최근에 이제 얘기들이 있죠.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산업의 위상을 뭐 예시적으로 여기서 이제 좀 뭐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뭐 2차 전지라든가 나름대로 새로운 미래차라든가 또 심지어 바이오가 이제 우리 IT 다음에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다든지 이런 이제 그 산업계의 노력들이 지금 그 가시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럴 때 여전히 우리는 이제 상당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 IT, BT 기반에서 산업 전환이 이제 앞으로 화두가 될 텐데 실제 수출 상품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 좀 지체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서비스 관련해서 디지털 기업 환경. 우리가 이제 월드뱅크에서 도잉 비즈니스 이래가지고 기업 환경을 조사하면 우리가 뭐 5, 6등 한다 그래서 잘한다. 거기에 이제 부문별로 보면 조금씩 이제 세부적인 지표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디지털 기업 환경을 평가한 거 보니까 한국이 상당히 이 선진권에 있는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있습니다. 특히 뭐 공유경제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또 디지털 프리랜싱이라든가 아까 플랫폼 노동자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한 다양한 분야를 잘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 OECD에서도 기업들이 ICT 도구 활용하고 이런 게 부진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뭐 인구구조 악화, 뭐 이런 그 탄소 중립 이런 게 산업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양극화나 사회 갈등, 뭐 지금 거의 진영 대립 논리로 가다 보니까 뭐 새로운 정책을 내놔도 그냥 반대할 준비가 다 돼 있고, 뭐 찬성할 준비가 다 돼 있고 이런 식이니까 이제 이러한 그 이해관계라든가 또 어떤 정치적인 혼란상이 이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볼 수 있겠고,
그런 과정에서 세계 환경은 뭐 공급망 재편, 패권 경쟁, 무역 갈등 이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저투자 또 그동안 수출 대기업은 주력 산업 편중의 성장 구조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통상 환경도 불확실해서 좀 미래 분명치 않다. 그럴 때 아마 이렇게 혁신 주도 성장의 어떤 정책 기조를 다시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산업 혁신 정책이 당분간은 한국 경제 정책의 최대 화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 산업계 노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 주요 산업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패러다임도 좀 바꾸고 또 유형별로 포지셔닝을 해서 주력 산업들을 키우고 새로운 산업은 또 육성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도 한국 경제가 이제 선진권에 들어갔는데 정책 수단이 좀 선진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봤는데 큰 방향은 혁신 성장 어떤 기조, 또 기업이 주도한 어떤 혁신의 기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하나고 그러면서 산업 구조는 계속해서 제조 서비스 고도화하면서 환경이나 사회적 기업만 ESG 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환경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기업 혁신을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산업 혁신 정책의 거버넌스를 다시 한번 좀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림으로 기본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책 과제를 제가 망라해서 말씀은 여기 이제 10건은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 과제가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4가지 기본 방향에 7가지 정책 과제. 이건 구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망라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제 구색을 갖추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 혁신 기반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인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그러는데 결국 인재에 달려 있고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최대 관건이 이 교육개혁이나 또는 민간 산업계 주도의 직업교육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따라주지 못해서 우리 정부에서 AI 인력이 뭐 몇만 명 부족하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몇백만 명 부족하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AI 자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력도 필요하지만 그걸 각 분야의 산업에 적용하는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과연 우리나라 지금 대학 제도가 전혀 지금 거기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인재 양성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장을 이렇게 그런 아까 플랫폼 노동자 말씀하셨지만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거기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재들을 포괄하는 또 해외 우수 인력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건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혁신군가 인프라에서는 이제 R&D에서도 이제 R&D에 좀 선택과 집중이랄까 그냥 나눠주는 식의 R&D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초점을 좀 두고 또 벤처 생태계, 혁신금융 투자 이런 혁신금융에 대해서는 많이들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의 융합인데 이제 여기서도 산업계를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AI의 어떤 여러 산업이나 기술이 융합이 되고 자율주행만 해도 그렇고 원격 진료해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좀 그 융합이 산업의 칸막이를 넘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규제 개혁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그 산업 정책이라고 하지만 기업에 이제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우리가 어느 산업에서 어떤 요즘 드라마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이러는 거 보면 어디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이 나올지 우리가 그건 정부가 어떤 산업을 선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의 정책에 초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산업혁신 정책은 엔터프라이즈 팔러시다.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기업이 주도하고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도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제도들을 좀 이렇게 풀어줘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 신약 개발하는데 건당 몇천억 드는데 중견기업들이 조금 키우고 자금 조달하다 보면 경영권 뺏기고 그러니까 경영권 보호제도 이런 걸 만들어서 조건은 좀 달아야 되겠죠. 재벌의 지배구조 이런 걸 좀 개선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접목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업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 생태계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미국하고 굉장히 대조적인데 미국은 표준화된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경쟁력 위주로 지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수백 개의 사업을 정부 중앙부처는 부처대로 또 지방정부는 정부대로 해서 나누어서 주고 있는데 그게 중복되고 어떤 건 빠지고 뭐 이런 아주 오래된 해묵은 과제인데 이것들을 좀 어떻게 이제는 경쟁력 초점으로 직접 캐시 주는 것보다는 간접 지원 초점으로 이렇게 좀 선진화하고 자영 소상공 재래시장 이런 쪽은 고용복지정책 접근해서 그건 구분해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가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기업 정책도 이제 좀 기업과 어떤 소유주와 기업을 좀 구분을 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전제로 하되 기업의 활동은 자유롭게 하고 그 대신 이제 자기 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는 보조금이나 조세 감면 이런 걸 좀 줄이고 그 대신 규제를 풀어주고 뭔가 여기서도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미래지향적인 대기업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이제 IT, BT 기반의 전환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부에서도 뭐 스마트 친환경 융복합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한국의 여건에 맞는 어떤 스마트 제조 또는 바이오 경제 이런 전략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 명확하게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주력 산업들은 정말 글로벌 프론티어에 가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걸림돌이 있다면 제거해주고 뭐 이런. 그리고 뒷단에서는 이제 사업 재편 체제를 구축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그 산업 구조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 이게 이제 미래산업이 되겠죠. 결국 미래산업은 어떤 자원을 그 반도체 이후에 뭐 신산업이 뭐냐 뭐 이런 거 관련이 되는데 첨단 기술을 초점으로 해서 제조나 서비스를 결합한다든지 또 중소벤처도 중소벤처에 맞는 어떤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찾는다든지 또 우리 힘만으로 안 되면 외국 기업도 좀 첨단 쪽에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서론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역시 그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역량이 그 마디가 이렇게 고도화되도록 하는데 그것도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국산화뿐만 아니라 리쇼어링이라든지 공급망을 좀 어떤 건 좀 다변화 디지털화한다.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또 첨단 산업은 외자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소부장에서도 이제 그동안 아주 폭넓게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그 중에 조금 선별해서 2차, 3차 소부장 2.0, 3.0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해서 글로벌 부품 소재 공급 기지로 우리가 커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제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분야인데 그 서비스 생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신서비스도 개발하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여기 뭐 다수동시, 셀프, 인공지능 기반 자율 서비스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서비스 자체가 이렇게 고도화돼야 되겠고 그런 과정에서 규제 개혁이 이제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플랫폼 기업들을 뭐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있는 기업을 규제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업이 좀 나오게 해서 경쟁을 촉진해 가지고 글로벌 범위에서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뭐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세계 시장을 했는데 결국 부가가치는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 버리는 외국에 그런 거 보면 제조라든가 서비스 전달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IT 서비스라 마케팅 컨텐츠 이런 여러 측면의 어떤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을 우리가 키우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규제 개혁은 서비스 발전 기본법도 지금 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은 좀 기재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이제 우리 업계 아주 참 뜨거운 지금 난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목표만 제시할 게 아니라 이렇게 실행 계획을 만들어서 도대체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들고 그 중에 정부가 얼마나 부담할 거고 산업 구조는 어떻게 고도화 배출 구조로 그 에너지 집약적 산업 구조로 어떻게 바꿔나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에너지 전환도 역시 어떤 실행 가능성 관련해서 신재생 원전 포함해가지고 적정 에너지 믹스를 다시 한번 제시를 해야 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신에너지 산업이라든가 수소 경제도 우리가 이제 한때는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앞서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요즘은 또 우리 정부가 좀 선진국이나 미국은 오히려 수소 경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머뭇거리는 듯한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서 뭐 지역 균형이라든가 또 사회 문제 해결형의 혁신 이런 걸 강조한다든지요. 이제 결론적으로 산업적 혁신 정책의 추진 체계 그랬는데 산업 정책의 거버넌스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시경제 부처, 뭐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산업부를 비롯한 어떤 산업 정책 부처 간의 어떤 토론 구조, 정책 협의 구조가 지금이 적정한 것인지. 심지어 저는 기재부가 우리 GDP의 뭐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을 관장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산업부는 제조업만 하고 기재부가 서비스 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서비스 기본법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미시경제 정책 하는 쪽하고 거시경제 접근 방법이 다르고 이 파이팅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토론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서비스 산업이 앞으로 고도화되는데 기재부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기재부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정책 조정하는 과정에서. 근데 과연 주무부처로 가야 되는 건지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규제 개혁, 우리가 이제 규제 개혁은 뭐 아무리 그럴 때 산업 경쟁력이랄까 기업 경쟁력, 영향 평가 뭐 이런 얘기 과거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계속 법을 던지고 규제를 만들고 뭐 각 또 부처들이 정책을 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규제 개혁 심사를 하긴 하지만 규제 심사를 하긴 하지만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 개혁을 하면 민간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는 거지 정부끼리는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던지는 걸 규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각부나 국회가 내세우는 법이든 제도든 이런 거에 대해서 산업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아무도 체크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도 지금 뭐 정부 지원 나눠주는데 이렇게 급급하지 정말 기업의 관점에서 기업의 애로를 풀어주는데 얼마나 행정력을 거기다 집중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산업 경쟁 통상 정책 간의 연계 뭐 이런 부분이 워낙 지금 그 국제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 관련해서도 이제 아마 짚어볼 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기업 정책을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벤처부나 산업부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가 말씀드린 서비스 산업도 있지만 뭐 IT, 바이오 관련해서 뭔가 또 없을까? 또 통상과 산업 정책과 연계라든가 과학기술과 산업기술 역할 분담, 시너지 어떻게 되는가? 또 에너지에 관해서 지금 뭐 탄소 중립하려면 에너지 정책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럴 때 산업하고 연계하는 부분하고 에너지 전문성의 부분하고 또는 뭐 환경 규제의 부분하고 이게 어떻게 서로 맞물려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한 뭔가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좀 급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역량이 좀 안 되는데 제가 좀 허술하게 말을 하고 좀 빠뜨리고 해도 우리 잘 보완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 마음 놓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